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로 기자고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는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입니다.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사업부문인데요. 최근 홈플러스가 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한다라는 걸 두고 노조가 거센 반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모펀드가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이 회사를 조각내려 한다라는 그런 격한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반면 홈플러스를 운영하는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 측은 생존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매각대금 모두 홈플러스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익스프레스를 매각하는 건 소매 유통업 전반이 이커머스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대형마트가 어려워졌고 이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이 노조 측 주장대로 쪼개기를 통한 투자금 회수인지 혹은 MBK 측 주장대로 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인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홈플러스의 주인은 사모펀드 운영사 MBK 파트너스죠. 원래 1997년 여기는 삼성물산이 홈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1999년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가 투자를 하면서 양측이 지분을 나눴고요. 2011년 영국 테스코로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MBK 파트너스가 무려 7조 2천억 원을 들여서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인수를 했죠. 그래서 단일 기업을 인수하는데 무려 7.2조 원이나 썼으니까 진짜 실로 엄청난 액수죠. 당시에도 이 액수가 적정한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는데요. 일단 9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이 규모로 홈플러스를 인수한 거는 일단은 실수로 보입니다. 홈플러스의 재무제표를 같이 한번 볼게요. 2023년 기준 재무제표상 현금성 자산은 1,558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단기 차입금 그리고 비유동 장기 차입금 사채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쳤을 때 규모가 1조 4,632억 원에 달하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보다 차입금이 훨씬 더 많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는 이 차입금도 갚고 그리고 운영자금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메리츠금융 3사로부터 총 1조 3천억 원 규모의 차입 약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리파이낸싱이라는 걸 한 거죠. 이렇게 새롭게 받은 차입으로 기존 차입을 상당 부분 메우고 또 운영자금도 확보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현금성 자산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홈플러스가 부채 비율이 높다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홈플러스의 재무 구조를 보면은 이 부채 총계가 8조 5,200억 원 그리고 자본 총계가 2,653억 원 규모. 그러니까 부채 비율, 그러니까 부채에서 자본을 나눈 값이 무려 3,211.7%에 달합니다. 우리가 통상 기업이 적정 부채 비율이 200% 수준을 이제 보통 기준으로 삼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이 지금 부채 비율이 훨씬 높은 거니까 홈플러스는 좀 부담이 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높은 부채 비율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2019년 리스 회계 처리 변경 때문인데요. 이 내용도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홈플러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영업이 이런 식으로 이제 부지하고 이제 건물을 이제 빌려서 점포 영업을 하는 게 기본적이죠. 예를 들어서 이 홈플러스 이 A라는 점포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점포를 20년간 임대를 하고요. 그리고 매년 리스료로 100억 원씩을 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전 리스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반납할 거면은 이 리스비는 비용 처리하면 된다. 그래서 이전 리스 회계 기준에서는 연 100억 원의 지출 리스료가 영업 비용으로 반영이 되고요. 또 영업 현금으로는 또 매해 100억 원씩 줄어드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2019년 이 회계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리스 회계 기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A 점포를 리스하는 동안 이 점포 자체를 회사 소유의 자산으로 잡으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매년 100억 원씩 리스료를 내는 거니까 총 2천억 원 규모가 자산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실제 소유권은 건물하고 토지를 빌려준 자한테 있지만 회계상의 소유권은 이 20년의 기간 동안은 홈플러스에 있다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리스 기간 리스료가 무조건 나가니까 이거는 부채로 잡아라. 그리고 리스 매장은 자산으로 처리해라 라는 게 이 새로운 회계 기준에 바뀐 점인 거죠. 그리고 이 결과 생긴 게 바로 이 홈플러스가 지난해 말 기준 리스 부채가 총 3,850억 원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리스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홈플러스의 부채도 2020년부터 극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MBK 파트너스로서는 이렇게 바뀐 회계 기준으로 급증한 부채에 대해서 이건 어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당장 현금이 부족하고 또 향후 갚아야 할 차입금이 많은 게 사실이라는 거죠. 또 재무적으로 봤을 때 홈플러스는 사실상 위기 상황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실적은 어떨까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홈플러스의 매출과 영업이익 추이인데요.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꺾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부터 일단 꾸준히 떨어져 왔고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상당히 실적이 흔들렸습니다. 매출이 많이 꺾였죠. 그 이후 2021년에 그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닿으면서
영업손익 기준으로 이제 적자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서 코로나19 기간 오프라인 매장 방문 고객이 확 줄면서 매출이 상당 부분 줄고 영업손실로 전환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홈플러스를 보면 재무적으로나 실적으로나 모두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MBK도 기존 점포들을 유동화하거나 이제 폐점을 단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팔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 대형마트 중심의 소매 여팡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대형마트가 정체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나왔죠. 이건 데이터로도 자세히 드러납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볼게요. 왼쪽이 이 주요 소매 유통 업태별 판매액 지수 증감률 추이인데요. 다른 업종들은 보시다시피 성장이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죠. 근데 대형마트는 2020년 기준으로 이 전후 어느 쪽을 봤을 때도 상당히 성장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되게 납작하게 그런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이런 추세는 이 전체 유통 채널별 총 매출 구성비 추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 파란색 부분이 대형마트인데요. 이게 2017년부터 2024년 최근까지 보시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줄고 내리 꽂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통 전체에서 매출 비중이 이 대형마트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이 데이터는 이 유통 업종별 성장률 추이 데이터입니다. 대형마트가 이 파란색 줄인데요. 보시다시피 거의 납작하게 그냥 쭉 가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별로 오르지도 못했고 또 일부 구간에서는 상당히 내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증권가의 성장률 예상 추이를 보면은 다른 부분들은 다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뭐 낮게 한 자릿수 낮게든 혹은 두 자릿수든 다 성장이 예상이 되는데 유일하게 대형마트만 플랫, 그러니까 성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 채널별 매출 성장 전망을 봤을 때 가장 밑에 있는 쪽이 바로 대형마트다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시사하는 바는 사실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대형마트 대신 온라인에서 쇼핑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대형마트보다는 이커머스나 편의점 등 다른 유통업종을 선호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업종 지표 말고도 한 가지 또 살펴볼 게 바로 소비 지표입니다. 소비 증감률하고 온라인 유통사 매출 증감률인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의 실질 GDP하고 민간 소비 증감률을 나타낸 데이터인데요. 2019년 이후로 보면 일단 보시다시피 GDP 성장률이 1.9%로 예년 대비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비도 마찬가지죠. 소비도 1.2%로 과거 5년 대비 거의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유통기업 매출 증감률도 보면요. 보시다시피 온라인은 2017년부터 꾸준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오프라인은 보시다시피 거의 0%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로나19 당시 살짝 위로 올라왔지만 이후에는 다시 성장률이 꺾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나이스 신용평가의 소매유통 자료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오프라인 기반 소매유통 기업들의 EBIT, 그러니까 삼각정 영업이익 창출력이 약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 대형마트 그리고 편의점 업태 또한 영업수익성이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면서 직접적으로 대형마트가 영업수익성이 나빠질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형마트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소매 유통업 업황 관점에서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그런 이커머스 그리고 CU나 GS25 같은 편의점 쪽에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특히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소비 행태가 점점 더 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게 확인되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전반적인 소비 침체 그리고 GDP 감소 그리고 각종 비용 증가의 영향도 함께 나타나면서 대형마트가 악영향을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 대형마트 3사의 실적을 봐도 그 영향이 드러납니다. 함께 같이 보시면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대형마트 3사의 매출 추이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마트가 가장 높기는 합니다. 18조 원 수준으로 이르고 있는데 근데 이마트는 지난해에 매출이 상당히 꺾였습니다. 마이너스 1.7%고요. 롯데마트가 사실은 훨씬 더 꺾였습니다. 마이너스 4.6%로 매출이 감소를 했죠. 유일하게 홈플러스만 5%대 매출 증가가 있었는데 근데 이익에서 보면 또 좀 다릅니다. 이마트는 일단 실적이 상당히 안 좋으면서 최근 주가도 상당히 꺾이고 있죠. 근데 롯데마트는 어느 정도 구조조정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60%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그런데 홈플러스는 보시다시피 매출이 5% 증가했고 영업손실액도 한 600억 원 정도 줄였음에도 여전히 1,000억 원대에 근접하는 영업손실을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실제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국내 온오프라인 시장 비중은 오프라인이 70% 그리고 온라인이 30%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중심의 홈플러스로서는 오프라인 비중이 클수록 좋고 그리고 MBK 파트너스도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홈플러스를 인수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2024년 현재는 그 비중이 5대5를 넘어서 온라인이 55%까지
가면서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 사업자들로서는 매출도 줄고 수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프라인에 대한 소비가 점점 줄고 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에 한국의 소비 시장이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는 것을 간과한 건 사실인 듯 합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는 2021년 실적이 나빠진 뒤에 크게 두 가지 타겟책을 세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오프라인에서 신선식품 중심으로 점포 리뉴얼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자산 유동화 그리고 SSM 매각 등 사업 구조 조정입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홈플러스는 2022년 2월부터 신선식품 중심으로 매장을 리뉴얼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메가푸드마켓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거는 기존 점포가 식품하고 비식품 비중이 거의 한 4대6 정도로 비식품이 좀 더 많았다라고 해요. 근데 리뉴얼된 이런 점포는 식품 비중이 6대4에서 최대 7대3까지 간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존에는 보기 힘들던 그런 특화된 어떤 식품들, 특화된 주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금방 확인이 되죠. 홈플러스가 이렇게 신선식품 중심으로 매장을 리뉴얼한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는 신선식품 중심의 변화가 알맞다라는 겁니다. 편의점이나 면세점, 온라인 등 다양한 소매 업종들하고 비교했을 때 대형마트만이 가진 강점은 무엇일까요? 앞에 소매 업종들은 신선식품을 구매하러 우리가 가지는 않습니다. 반면 대형마트는 신선식품을 구매하는데 그만큼 적절하죠.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직접 매장에 가서 다양한 식품들을 보고 비교하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상당히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산품을 구매할 때는 온라인으로도 사실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식품, 특히나 신선식품 쪽은 다릅니다. 직접 한번 보고서 구매하는 게 마음이 좀 더 편하죠. 예를 들어서 생선이 신선한지 아닌지, 그리고 고기에 지방이 많은지 아닌지, 우유의 유통기한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라는 거죠. 이런 심리에 착안을 해서 홈플러스는 매장의 식품 비중을 훨씬 더 늘리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130여 개 점포 가운데 30여 곳을 신선식품 중심으로 이렇게 리뉴얼을 했고요. 그 결과 각 점포당 연평균 매출이 20% 넘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플러스는 이게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형태의 점포를 앞으로 60여 곳까지 늘릴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점포 리뉴얼 말고도 구조조정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형마트업의 본질은 부동산 사업이죠. 그런 면에서 홈플러스 또한 기존 점포를 유동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이후 대형마트 3사의 점포 수 감소 추세를 보면은 홈플러스가 19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마트가 10곳, 롯데마트 14곳보다 조금 더 많이 유동화를 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근데 다만 MBK 측의 해명은 또 이렇습니다. 19개 점포 가운데 만성적인 적자 점포나 임대주가 계약을 갱신한 곳이 5곳, 그리고 투자 재원 확보하고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폐점이 5곳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10곳 정도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폐점을 한 것이다. 나머지 9곳은 노후화된 점포를 재개발하고 또 리뉴얼해서 재입주를 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홈플러스 측은 직원 고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폐점 점포들 같은 경우 직원들 모두 새 근무처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고용안정지원금도 지급해왔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전 직원의 정규직화도 진행을 했다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유동화했음에도 회사의 사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렇기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현재 매물로 내놨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합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현재 전국에 250여 개 점포를 갖고 있고요. 또 흑자도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업이익의 감가상각비하고 유연자산 상각비를 더한 에비타 마진율이 8%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의 전체 에비타 마진율 평균치인 5% 정도보다는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현재 국내에서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곳은 홈플러스를 비롯해서 이마트, 롯데, GS가 있고요. 현재 이들 4사가 시장에서 매출이나 점포수에서 비중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이제 매물로 나왔으니까 점유율을 높이는 차원에서 경쟁사들 가운데 누구 한 곳이 이곳을 인수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홈플러스 노조가 말하는 것처럼 MBK가 홈플러스를 산산조각 내고 투자금만 회수하여야 한다라는 주장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대형마트 업황이 시간이 갈수록 좀 안 좋아진 게 사실이고요. 이에 홈플러스뿐 아니라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곳들 모두 실적이 안 좋아지는 추세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MBK로서는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자금도 마련을 하고 있고 또 외부로부터 대규모 차입까지 받아가면서 매장 리뉴얼을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자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까지 팔면서 대형마트로서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회사 측 설명에 분명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